네, 안녕하세요. 한류어 언어 2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 수업에 이어서 이제 우리 자료 6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6쪽입니다. PPT 자료 6쪽은 한국어, 한국학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꼭 자국의 언어가 굉장한 파워를 가져야 한다. 또 자국의 문화를 널리 확장시켜야 한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뭐 옳은 것이냐 이런 여러분 세대의 관점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대개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언어, 자국의 문화, 자국의 상품, 자국의 이념 같은 것들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것을 강요하다 보면 항상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국제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는 국제어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한국어는 분명히 민족어의 속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가 또 경제력을 갖게 되고 사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국력의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국력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잘 살아야 거기서 뭐 문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지, 뭐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문화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어떤 한류니 뭐 한국 문화니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도 뭐 가장 우리가 그 조상 팔아먹고 사는 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집트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탈리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가 국가 경쟁력이 이제 드디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한국에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바라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도전해서 올라가는 입장이니 네, 한국어와 한국학의 미래에서 한국어가 국제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유엔 산하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해서 이 WIPO라고 하는 그런 그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어서 이게 어떤 기구냐면 국제 그 특허 출원과 관련이 되는 그런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그런 그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아래 딸랑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 뭐 국제 공개어라고 해서 일종의 국제어가 되었는데 출원된 특허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사회에 알릴 때 사용하는 이제 이 국제 출원을 한 그 국가의 언어로 이제 공고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허계의 공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기관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18개월 이내에 특허 내용을 국제 공개어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번역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뒷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7쪽 먼저 보면 한국어가 이제 WIPO에서 최초로 이제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자 세계 5위의 특허 협력 조약, 특허 출원국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해진 것이죠. 어마어마해지다 보니까 공용어 채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벌써 15년 전에 2000년 한국인의 국제 출원 건수가 이렇게, 그래서 요때 2007년 앞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2007년 요 무렵에 한국 이거 대단한데 이거 지금 뭐 좀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이중 부담이 되고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해줘야 되겠다. 다시 6쪽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래서 WIPO가 2006년에 이런 결과를 보고 2007년 두 번째 단락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43차 총회 본회의를 열고 183개의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제 공개어, 그때는 이제 UN 공용어가 있다 보니 UN 공용어를 하지 않고 국제 공개어로 이제 공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를 할 것은 국제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 공개어는 모두 8개입니다. 8개라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원래 8개였는데 여기에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넣어서 10개 그 10개의 그 국제 공개어를 WIPO가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UN 공통어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말하자면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배경으로 언어의 힘을 만들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앞에서 국제 특허와 관련 WIPO에 8개 국어가 있었잖아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에서 독일어와 일본어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요 6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영프, 독, 러,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독 너무 안 되지. 영프, 러,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가 6개가 UN 공통어, 유엔 공용어입니다. 네. 일단 사용 인구수도 크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러시아어나 중국어는 민족으로서의 이제 사용 인구수가 크고 또 국가적으로도 국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는 식민지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사용 인구수가 많고 아랍어는 또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아랍 국가들이 아랍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언어는 민족어의 성격도 살짝 있지만 민족어의 성격을 가진 것은 이제 사용 인구수가 워낙 많은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어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WIPO의 국제 공개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종 국가 경쟁력과 언어의 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가볍게 이야기할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어 이제 한류와 같은 문화의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한국어가 어떻게 이제 세력을 좀 확장해 나갔느냐와 또 이러한 배경이 된 데는 사실 문화도 문화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개발에 따른 국가의 위상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어의 위상이 커진 것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970년부터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물론 98년에 IMF도 겪게 되지만 그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제 한류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이제 확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의 위상을 확대하는 근저에는 경제 발전이 더 먼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어 얘기를 좀 했으니 이제는 문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중구난방 같지만 나름대로 선생님은 어, 저는 계획이 있어요. 네. 기생충 흉내내는데 안 웃겼죠? 네, 안 웃는 것 같아요. 강의 시간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9쪽. 네, 그래서 여기 보면 8쪽입니다. 8쪽. 세계에 통한 한국어의 승리라고 해서 내 얘기가 아니고요. 중앙일보 양성희 논설위원회 그런 기사의 일부분을 이제 이건 작년에 이제 그 BTS가 이제 좀 한참 이제 작년에 이제 왜 그러냐면 BTS도 터졌는데 작년이 아니죠. 19년도에 BTS도 터졌는데 이거는 2019년도 자료에 BTS도 터졌는데 그때 기생충이 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K-팝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알지만 이제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BTS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음악도 들어보고 한 것이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때는 CD도 아니고 테이프 세대예요.
그래서 혹시 길보드판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길보드판이라는 거는 지금은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해적판이죠. 막 그래서 그 한 가수의 노래,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도 좋지만 마이클 잭슨의 전곡 테이프는 사기가 아깝고 나는 마돈나의 라이커 버진가 뭐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그러면은 뭐 시카고 뭐 에어 서플라이 뭐 이런 노래들을 섞어서 만들어서 광화문 내거리나 대학가에서 팔아요.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길보드판, 길거리에 파는 빌보드라 해서 길보드판이라고 불렀어요. 웃기죠?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 같은 세대에는 빌보드에서 BTS가 노래를 불렀다고 빌보드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현실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대보다 훨씬 더 뭐랄까 고맙게 느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잘 몰랐는데 이제 영화가 같이 터지니까 영화가 같이 터지고 과거에는 영화는 임권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베니스라든지 감독상은 못 받더라도 뭐 주연 배우인 강소연 씨가 뭐 여우주연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성세대까지 모두 우리의 한류가 이런 식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제 2019년에 그 기생충의 쾌거가 함께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큰 관심을 BTS는 사실 그 전부터 터졌는데도 조금 이제 같이 이제 편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한국어의 승리다. 이게 선생님은 사실 이것을 한국어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데 왜냐하면 민족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했다시피 한국어는 아직 국제어가 아니에요. 민족어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언어학자로서 너무 이런 언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분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보고 몰랐어요. 이거는 본 적이 책 자체는 본 적이 없는데 아미들이 만든 덕질 언어 아민정음. 그래서 이제 그 방탄의 그 팬덤인 아미들이 이제 그 덕질 선생님도 참 이제 이런 거 다 알아요. 네. 그 덕후의 그 사실 좀 비속한 표현이지만 스스로들 이제 훈민정음을 빗대서 여기 보면 그래서 뭐 친족어, 뭐 오빠, 뭐 형, 뭐 누나, 뭐 이런 호칭이라든지 뭐 요런 이런 것들 뭐 연습생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은 선생님은 이제 유튜브에 BTS가 뭐 신곡을 올렸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는데 그 뭘 제일 먼저 보냐면 댓글을 같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것이 예전에는 막 영어 댓글이 달렸다가 뭐 영어 댓글 뭐 터키 아랍 문자 온갖 문자들이 이게 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엔 충격적이었어요. 뭔 일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보니 재밌는 것은 군대가 응원한다. 이제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번역에 아미를 군대가 너희를 응원한다. 뭐 이렇게 한국 팬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BTS가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쓴 글을 한 사람이라도 봐줬으면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뭐랄까 진심 어린 마음이 그런 표현들을 나오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구 열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진도를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 열강이라고 해서 18세기 이후에 이제 그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침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이 15세기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이사벨 여왕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척박한 곳이 많고 대서양 기후는 겨울이 습하고 춥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럽 겨울에 여행 간다. 여름은 또 덥고 건조하고 우린 반대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산업혁명을 하면서 벌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인구는 급증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유럽이 먹고 살려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가서 이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이제 좀 더
뭐 엘도라도라고 하죠. 황금을 찾아서 또 혹은 비단을 찾아서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서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뭐 그 뭐 한 번 1 년에 4 번씩 농사할 수 있고 뭐 그냥 뭐 얼마나 유럽보다는 환경적으로 더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훨씬 인제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뒷받침을 한 것이 언어 개통론입니다. 언어 개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에는 개통, 마치 그 language family라고 해요. 혈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타이어라고 하잖아요. 알타이어의 대표가 뭐냐면 몽고, 터키어, 그다음에 퉁구스어라고 해서 1 차 시 수업에서 말했던 만주어, 거란어, 여진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고 일본어는 알타이어일 것 같은데 훨씬 더 거리가 멉니다. 섬나라다 보니까 아마도 그 계통적인 속성이 더 멀어졌겠죠. 그래도 굳이 일본 사람들이 계통이 가깝다고 따진다면 한국어예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뭐냐면 유럽 제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독일어, 게르만어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로망스어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유럽과 러시아들은 슬라브어파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어족이에요. 유럽어족. 인도어가 있어요. 자, 세계사에서 서쪽에 살던 아리안족들이 동진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인도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원래 그 원주족이 있었지만 원주족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거기 이제 아리안족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론 연구가 영국의 인도 식민지에서 비롯돼서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인도 식민지를 지배하러 가서 인도 고대 문자인 산스크리트 문자를 봤더니 너무나 유럽 제어들과 흡사했던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따져봤더니 개통적으로 가까웠고 그러면서 인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합리화도 하면서 자기들이 훨씬 잘 살고 우월하고 문명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게 돼요. 일본도 여러분들 우리를 지배할 때 본인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열등한 한민족을 우리가 철도도 낮추고 학교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니네들은 살짝 열등하니까 1등 민족인 일본 민족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 우리 밑에서 일하고 착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지배는 절대로 식민지 지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와줬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민지 지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언어가 야, 이거 유럽 언어들이 우월한 언어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더 잘났고 언어적으로 우월하고 민족적으로 우월하니까 그렇지 못한 애들을 지배하고 가르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슬픈 대륙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분들 국경을 보면 직선으로 막 되어 있는 아프리카 국경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유럽의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게 너네 여기까지 가져. 경도 위도 따라서 여긴 내 거. 요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인종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전혀 다른 민족이고 그런데 이거를 같은 국가 안에 넣어놔버린 거예요. 누가 한 짓? 서구 열강이 한 짓.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죠. 그래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 초에 최고의 서저라고 할 수 있는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우월감을 가진 어떤 그 서구 열강들의 서구 열강들의 어떤 사고와 가치관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석학으로서
유럽 지성들의 호소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 얘기를 해주다 보니 이런 게 더 재밌기도 하죠.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8쪽에서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마이너리티 경험의 체화예요. 자,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작은 국가에 큰 파워가 없는 민족어가 이렇게 글로벌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인류 문화사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작은 국가가 소수의 그 민족어를 구사하는 이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바로 그 SNS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온라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중 매체의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그 특히 서구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한 그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문화권 사람들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마이너리티 체험을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역지사지를 해보게 된 경험을 한 거죠. 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되게 멋있는데 얘네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영화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번역은 제대로 된 거지? 우리가 늘상 겪었던 영미문화, 서구 열강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겪었던 경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의 시작은 중국이었잖아요. 중국도 우리는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이렇게 되고 항상 중국어 니들이 배워, 한자 니들이 배워 이런 상황이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1세계 시민으로서 우월한 문화적 지위를 놓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들이든 일본 사람들이든 이 방탄의 열렬한 팬이 되었을 때 한국어를 잘 몰라 겪게 되는 역지사지의 순간들은 세계 속의 자신의 위치와 타문화에 대해 성찰의 기회를 주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한류는 소수 문화에 대한, 소수 언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화 상대주의라는 얘기를 배웠을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상대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류 문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우리가 이 문화와 언어를 강제적인 무기로 생각한다든가 우월성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패착이에요. 문화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과 새로운 창조가 없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좀 더 어떤 순간에 우월한 문화가 그렇지 못한 쪽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섞이면서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 열강들이 했던 마치 거만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국가적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자부심과 자만심이 다른 그렇죠. 그런 문화가 갖는 속성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공부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봉준호의 저 작품이 좋으니까 저 대사 하나, 의미 하나를 파악하고 싶어서 뭐 지난번에 TV 프로에 그 뭐죠? 외국인들 와서 하는 한국은 뭐 처음이지. 거기에 보니까 그 영화 감독이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한국 영화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 작품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들 이런 것들 그래서 번역하는 경우도 나오고 해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 이 다원성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는 그 지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만 인류 문화의 긍정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쪽. 네, 이제 조금 가벼운 언어 얘기로 또 다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봉준호가 얘기를 했잖아요.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 근데 BTS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음악가, 뮤직 앤 퍼포먼스라고 그 리더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과 퍼포먼스가 언어다. 그러니까 beyond language라는 거죠. 언어를 뛰어넘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그 팝송이나 이런 특히 선생님처럼 팝송 세대의 경우에는 그 가사를 다 몰라도 멜로디와 그 느낌만으로 예를 들면 Shape of You, 에드 sheeran의 Shape of You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참 좋아요. 어느 돈가스집 우리 집 근처 돈가스집에서 밥을 먹다 너무 노래 괜찮다 했는데 가사가 네. 네, 가사가 좀 세더라고요. 네. 근데 가사를 떠나서 그 주는 멜로디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가수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위에 보면 이것도 역시 그 동아일보 기자의 얘기입니다. 어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케이팝이라든지 뭐 케이무비라든지 케이드라마 그러니까 언어라는 측면에서에 너무 집착을 했을 때 분명히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너무 집착을 하면 이 문화적 속성이 좀 뭐랄까 고착화된다고 할까? 좀 잘못되면 정체될 수 있다고나 할까? 이런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J-팝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J-컬처가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선생님이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까지 함부로 얘기할 만큼 뭐 그쪽에는 식견이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그 첫 번째 그 컬러로 된 것이 뭐 who and what I need to follow with a each step then again grows the shadow 뭐 이게 그 저기 그 BTS의 온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그 영어 자막이고 그 빨간 부분은 원래의 한국어 가사입니다. 어때요? 번역은 반역이라고 해서 전혀 그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 여기 진짜 이게 그 이 우리가 말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이 말이 이 번역이 맞는지 정말 이제 여러분들도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팬 번역가라는 거를 지난번 그 1주차에도 얘기를 했는데 팬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무슨 의미인지라도 직설적으로라도 전해주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K-팝과 5mm의 언어 장벽이 5mm가 뭔가 했더니 휴대전화로 보는 자막의 크기가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몬스타엑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내가 이 친구들의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도 그룹들이 많고 막 그래서 뭐 이제 뭐 멋있는 그룹이겠죠. 이 그룹도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2018년인가 2019년에 순수 영어 노래 그러니까 지금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전에 영어 노래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좀 뜨고 싶었는지 타이틀곡 Middle of the Night에서는 미국 내 유명 숙박업 체인 이름까지 등장해서 언어뿐 아니라 미국 정서까지 현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이제 그 팬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는 누렸지만 크게 이제 뭐랄까 큰 호응이 기대한 만큼의 큰 호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영어로 노래 부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게 케이팝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멤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닐 때도 케이팝이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너 케이팝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미나리가 그렇잖아요. 미나리가 이게 미국 영화냐 한국 영화냐 어떤 정의의 문제 우리는 학문 어쨌든 간에 이건 전공 공부이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이 안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뭐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아직은 영어가 최고의 언어이기 때문에 최고의 언어라는 건 제일 좋은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했고 메가 히트를 함으로써 이제 그래미 후보가 됐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그래미의 완고한 태도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퍼포먼스만으로도 그래미의 무대에서 선생님이 이제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가 춤추고 노래하던 그 무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세대에게는 큰 감동이고 감회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얘기가 그 10쪽으로 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요게 지금 10, 11, 12, 13, 14 조금 다음 시간 좀 바쁘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좀 얘기가 선생님이 그 언어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뭐 한 2주는 채울 만큼 언어 계통과 또 언어의 그런 어떤 그런 권력 이런 얘기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수업이 얘기를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할 게 많아서 조금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10조가 얘기는 조금 얘기가 변하기 때문에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